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중 한 명의 엄마가 김밥 가게를 오픈했었어요. 우리 엄마 가게 차렸으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김밥은 우리 집에서만 먹어야 돼? 친구가 이제부터 자기 집에서 안 먹으면 배신이라고 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러겠다고 했죠. 저도 기왕이면 친구 엄마네 음식을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밥 먹을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심한 오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김밥을 먹을 땐 항상 빼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거든요. 친구 집에 주문할 때도 당연히 오이를 빼고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먹고 난 후엔 사진 찍어서 맛있다는 리뷰도 작성해 드렸습니다. 친구네 가게는 점점 더 장사가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야, 너 리뷰 좀 쓰지 마. 재료가 빠진 사진을 올리니까 맛이 없게 보이잖아.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오해한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런 것까진 생각을 못했네. 그럼 이제 안 올릴게. 친구가 제가 쓴 리뷰의 사진이 싫다며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너희 집 주문 들어올 때마다 너무 귀찮대. 어? 왜? 오이 빼달라고 해서? 너 바쁜 시간에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알아? 그리고 레시피 하나 달라줘도 완전 맛이 다르듯이 모든 재료가 있어야 완성되는 건데. 나도 죄송하긴 한데 김밥 살 때 오이만 빼고 해주시는 게 그렇게 민폐인 거야?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 동생이 냄새만 맡아도 질색한다고 전에도 말했잖아. 네 동생 참 별나다. 그냥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레르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먹기 싫어서 핑계대는 경우도 많던데? 야, 아니거든? 걔 오이 먹고 입술 부어서 응급실 간 적도 있어. 너희 가족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그렇다는 거지. 친구가 제 동생을 꾀병 부리는 게 아니냐며 이제부터 그냥 오이 넣고 싸줄 테니 알아서 빼고 먹으라는데 저도 기분이 팍 상했어요. 물론 재료를 빼달라고 해서 번거롭게 해드린 건 맞지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김밥집에서는 당연히 빼준다고 했지 안 된다고 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 친구 엄마네 김밥집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최근 가까운 곳에 김밥 가게가 새로 오픈해서 가봤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오이는 빼고 싸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금방 해드릴게요. 친구네 가게와는 다르게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맛도 좋아서 거기서만 먹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밥을 포장해서 집에 가다가 친구와 딱 마주친 거예요. 야, 너 들고 있는 거 뭐야? 그거 김밥 맞지? 지금 김밥 사가는 거야? 어, 맞는데? 여기 근처에 새로 생겼거든. 맛있어. 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쩐지 요즘 우리 엄마 김밥 주문 안 하더라니. 딴 집에서 먹고 있었던 거야? 내가 꼭 너희 집에서만 먹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동생이 못 먹는 오이도 안 빼주신다는데 굳이 너희 집 걸 먹어야 돼? 너 진짜 의리 없다. 그러자 친구는 절 배신자라며 몰아세우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짜증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 혜인의 가게에서 요즘도 김밥 사 먹어? 아니? 아는 사이라고 너무 막대해서 이제 안 먹어. 나도 안 먹은 지 꽤 됐어. 점점 재료도 빈약해지는 것 같던데? 처음엔 친구 엄마 집이니까 다들 거기서만 먹다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아는 사람이라고 더 야박하게 굴어서 이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 친구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안 좋은 소문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미리 싸놓은 김밥을 팔다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보이를 빼주기 힘들다고 했던 거였나봐요.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이상한 이유로 갑질하려 들더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희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형편이었던 저희 집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부터 급격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병은 시간이 흘러도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비로 인한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갔죠. 그러던 중 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꼭 가겠다며 우겼고 재수 끝에 합격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힘든 사정에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등록금을 마련해줬어요. 전 그런 언니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언니가 잘되면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와 쌍둥이 남동생은 자발적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일을 하게 되었고 집안 미처는 언니에게 다 투자해주는 셈이 되었죠. 그런데 언니는 대학에 다닐 때도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더니 졸업 후 취직 소식을 알린 뒤에도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남은 가족들은 엄마 병원비와 언니를 공부시키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구질구질한 이 집에 다신 오기 싫었지만 어쩌겠어? 고아인 척하고 결혼할 순 없잖아. 언니는 아빠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니 자기가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났으니 우리 집도 잘 사는 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그런 거지 같은 옷 입고 갈 거야? 그러면서 옷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색을 떼지 말고 깨끗하게 입으라는 이상한 말을 하며 비싼 옷을 사줬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아빠랑 너희들은 그냥 장단만 맞춰주면 돼. 쓸데없는 얘기 절대 하지 마. 언니가 결혼한다는 남자의 집안은 대를 이어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니는 저희 집안 사정과 아빠의 직업을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했고 저희는 그런 언니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죠. 거짓말뿐인 상견례를 마친 다음날 내가 사는 거 내놔. 어차피 그런 비싼 옷 입고 다닐 것도 없잖아. 저희에게 사준 옷을 그대로 챙겨가서 환불하더군요. 저와 동생은 그렇다 쳐도 아빠 옷까지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언니는 형부 측의 사정으로 결혼식은 미루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니 그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2년 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번호까지 바꿔버려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때 아빠는 우시면서 언니를 더 이상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언니한테 저희 가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밟고 올라가야 할 발판, 단지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기나긴 노력 끝에 숨통이 좀 트이는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언니?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서 우리 그게 뭐야? 그게 실은 사실 언니는 대학에 입학한 적도 없대요. 처음에는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한 게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하다가 점점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밤낮으로 바빴던 아빠가 언니를 믿고 계속 마련해준 등록금과 알바에서 번 돈으로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와 상견례를 했던 그 남자인데 언니가 그 남자를 속이려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남자도
가짜 부모님과 배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돈도 다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언니는 고생을 많이 했대요. 나도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겨우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가족들 등골 빼먹고 살았어? 그게 왜 다 내 탓이야? 집에서 제대로 지원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뭐? 언니는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지? 아빠랑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아?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르면서. 돌아가셨다고? 내가 아빠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너희들이 잘 좀 얘기해주면 안 돼? 아니? 아빠는 언니 같은 딸 없다고 여기시겠대. 그리고 우린 언니가 그동안 쓴 돈 청구하려고 온 거야. 여기 정리 다 해놨으니까 언니 아들한테 할아버지랑 이모 삼촌 존재라도 알리고 싶으면 착실하게 갚아. 뻔뻔한 언니에게 돈이나 갚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더니 끝내 신세 망친 언니가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얘가 자기만의 세계가 강해서 친구가 별로 없어. 마침 너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언니처럼 잘 돌봐줘. 신우이의 소개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혼자 있길 좋아하고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큰 신우를 저한테 잘 돌봐달라고 하셔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동생처럼 잘 챙겨주라는 뜻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 후 자꾸 저한테 신우와 놀아주라며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번 주에 회사 안 가고 집에 있다며? 새언니 보고 싶다고 해서 30분 전에 보냈으니까 곧 도착할 거야. 네? 어머니, 저 할 일이 많은데. 제가 거절을 하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떠맡기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친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고 집순이 성향이어서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우와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직장도 다니고 있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아가씨는 새우 알레르기 있는데 꽃게는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그게 왜요? 아, 둘 다 갑각류잖아요. 갑각류가 뭐예요? 언니, 향수 뭐 써요? 향 너무 좋은데 나 주면 안 돼요? 어쩌죠? 이건 매일 쓰는 거라서. 그럼 다음에 같은 걸로 하나 사줄게요. 그냥 나 주고 언니 걸 다시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같은 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상식을 잘 모르는 데다 눈치는 없는데 고집은 세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대화가 겉돌면서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가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저랬어? 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남편은 자기 동생이 원래 특이하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걸핏하면 사기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점점 의심을 키워나가던 중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들 중에 좀 이쁘장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얘 결혼할 때 하객으로 좀 불러줘. 친구가 너무 없어 보이면 민망하잖아.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사람이 생기면서 얘기가 오가던 중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을 데려와서 신우 친구처럼 꾸며 하객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어머니, 그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 대가를 주고 해달라고 부탁해도 미안할 일을 맨입으로 당연하다는 듯 해달라고 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신우가 결혼한다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의사라는 거죠?
일하는 곳에 가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워낙 바빠서 병원에서는 얼굴 보기 힘들대요. 근데 의사라면서 왜 돈이 필요하단 거예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소송할 때 큰 돈이 필요하대요. 저희 시누이가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직업을 가진 데다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닌데 상대방 남자가 물려받을 유산이 많은 의사라면서 결혼하기 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보, 아가씨 남자친구라는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해. 결국 남편과 함께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본 끝에 사기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을 막아준 저한테 당연히 고마워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민망하셨는지 오히려 원망 섞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가씨 아무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딸이 어때서? 얘가 워낙 순진하니까 그런 거야. 사기치는 것들이 나쁜 거지.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지만 전 남편과 함께 시누이를 설득 끝에 병원을 찾았어요. 그 결과 시누이는 정상과 경계에 있어서 오래 대화해보지 않으면 잘 티가 안 나는 정도의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이어서 그동안 객관적으로 동생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저 덕분에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자기 딸을 바보 취급한다며 원망을 하셔서 시댁에 발길을 줄이게 되었어요. 얼마 후 신우가 돈으로 또 사고를 쳐서 저희한테 연락 왔는데 전 못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끼고 돌기만 하다가 계속 당해보셔야 언젠가 정신 차리시겠죠.